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의 미심쩍다 진행을 맡은 주지은입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심리학 책의 좀 전문적인 책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통해서 본 한국인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서 중에 또 이제 맞닿아 있는 책이 있어서 그 스키너의 심리상자 닫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그 전에 먼저 나온 책이 있죠. 로렌 슬레이터의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네. 이 책과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제목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열기를 닫겠다. 네. 비판하는 책이죠. 네네. 제가 미국 심리학에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네.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 제가 대학에 심리학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치열하게 싸우고 교수들하고도 싸우고 기존 심리학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었는데,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심리학자로 다시 활동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 책, 그러니까 스키너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아주 뭐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근데 읽어보면 다 이제 미국 심리학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소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 비판적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을 비판하는 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엔 블로그 연재글로 올렸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신 이제 아는 출판 사장님이 책을 한번 내보자. 책으로 내자, 그냥 이거 내보자. 그래서 나온 네네네.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보니까 이 로렌 슬레이터의 그런 네. 주장 아래 다 깨알같은 선생님의 비판 글이 네. 네, 달려 있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실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보편적으로 이 심리학에서 실험이 네. 갖는 위상은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심리학도 당연히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찰법, 뭐 실험법, 그다음에 사례 연구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방법론 중에 하나잖아요. 실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이 지금 미국 심리학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연구 방법론은 별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거나 주장을 해야만 비로소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게 미국 심리학계에 좀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실험 맹신주의 뭐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실험을 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구 목적에 필요한 방법론을 써야 되는데 실험법만 절대시하면 방법론이 목적을 규정해버리게 되는, 껴 맞추게 되는 주객전도가 나타나는 거죠. 네네. 주객전도가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실험을 절대화하다 보면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실험으로 할 수 있는 연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 대상이 축소되겠죠. 네네. 뭐 예를 들면 에릭 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 심리의 관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연구했거든요. 이거 실험할 수 있을까요? 실험으로 너무 불가하죠. 네. 불가능하죠. 네. 너무 크죠, 범위가. 그러면 실험은 어떤 걸 할까요? 당연히 범위가 좁은 걸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요 조그만 방에서 누가 날 때렸을 때 어떤 걸, 이런 걸 하지, 에릭 프롬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구했던 주제처럼 큰 담론이라든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네.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가 한국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연구 못 한다는 거거든요. 실험으로는. 그러면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음. 아주 협소하고 실험이 가능한 단순한 문제 쪽으로만 연구가 집중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첫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심리학이 안 그래도 중요한 주제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험법을 절대하다 보면 그걸 합리화하기가 좋죠. 네. 어차피 그건 배제하는 거죠. 연구 대상에서 다 배제시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객전도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목적을 규정하면서 실험이 아닌 연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사례 연구, 케이스 연구라든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또 그 방법을 쓰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실험으로 하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경향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 논문에 자기 풍부한 인생 경험을 기초해서 그걸 해석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험을 못해서.
그래서 거절당해서 이 사람이 막 좌절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학위를 따려고 했었나 보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한국도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실험 아니면 논문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졸업 논문 쓸 때 그랬었거든요. 실험 아닌 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실험을 하라고. 그럼 뭐 연구 주제 목적 다 이게 실험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 실험 설계가 가능하냐. 이게 왜곡되는 거죠. 마음대로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쓴 책도 남과 북 뭐 공감의 심리학 그래서 남과 북 사람들의 심리 비교인데 이거 어떻게 실험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가하죠. 네, 제가 북에 갈 수도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연구 안 하는 거죠. 그럼. 근데 그렇게 이런 실험에 집착하는 그럼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증주의 전통에 입각해 있습니다. 철학을 부정하고 그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단편적 진리, 구체적 당장 진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인정하는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부정하는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얘들도 계속 그런 걸 주장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을 통해서 그 신뢰할 만한 권위를 대면했을 때 60에서 65%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기 고문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치명적인 해를 입힐 정도로 명령을 해도 물론 그 사람한테 직접 위해가 가해진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가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복종했다는 결론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좀 비판적으로 좀 평가를 하셨던데 이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 심리학 책 그 몇 권 읽어본 사람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거의 모든 책에서 언급을 할 정도로 이게 언급이 자주 되는 실험이거든요. 읽지 않아도 어디선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 나올 수 있고 막 많이 다루는 실험인데 이제 여러 실험이 있으니까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하나의 전형적인 실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피험자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거죠. 기억과 관련된 어떤 뭐 실험 거짓말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전기 단추가 있는 이 의자에 앉혀요. 그리고 상대 쪽에 이제 기억 과제를 해야 될 이제 실험 협조자를 앉혀놓죠.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영국 배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기 충격을 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이제 연출을 하죠. 그리고 막 써 있어요. 몇 볼트 여기 위험 뭐 이런 거 표시돼 있고. 그래서 이제 틀렸을 때마다 이제 누르라 그러는데 당연히 틀릴 때마다 더 높은 강도를 누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실험 협조자들이 이제 막 죽는 신용을 하죠. 아프다고 막 호소하고 죽는 신용하고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이 실험 참가자가 이제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죠. 뭐 괜찮다. 계속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시키면 놀랍게도 뭐 이제 60에서 65%는 거의 다 정말 죽을 위험이 있는 순간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알면서도 누르더라. 그게 이제 이런 실험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죠. 딱 듣기만 해도 이게 썩 좋은 실험 같진 않다 이런 게 그냥 느낌으로 올 정도로 이거 말고도 뭐 불이 났는데 뭐 누구는 외면하고 누구는 외면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실험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상황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막 이런 약간 실험 장치 자체도 좀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이런 실험들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책을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자체 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새는 이런 실험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윤리성 문제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무슨 실험이든지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특히 미국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실험은 아마 못 할 거고, 현재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비윤리적이란 문제가 제기돼야죠. 이런 실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당사자한테 굉장한 고통과 압력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실험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미국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실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미국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해석을 과잉 일반화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 일반화를 심하게 하는. 실험 결과가 뭐 켄터키주에서 모집한 샘플링한 사람들 중에서 65%가 단추를 눌렀다. 지시를. 그러면 이제 그게 실험 결과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하는 건데 어떤 정도까지 해석하냐면 인간에게는 복종하는 성향이 있다. 권위에. 그쵸.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과잉 일반화 아니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실험의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실험은 사실 귀납법이거든요. 연역법은 확고한 진리의 기초에서 이걸 추론해 가는 거니까 무조건 진리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현상도. 근데 귀납은 구체로부터
진리를 가져가는 건데 이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많아야 돼요. 방대해야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진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네. 거고 그런 방대함이 있어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근데 실험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귀납에서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 해놓고 진리를 주장하는 식이거든요. 굉장한 과잉이 일반화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심리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험 해석과 오히려 관련이 있다. 실험을 실시하는 것까지는 네, 네. 많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봐줄 수 있는데 네, 네. 이걸 그냥 지네 입맛에 맞게 마구 지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종 실험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시험자들의 문제, 다시 말해 실험 참가자들이 과연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인간 본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장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참가자들 범위도 협소하고 네, 미국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봤느냐 그쵸. 다른 문화권에서 해봤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문화권의 차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 해봤어요 많이 이걸 네,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시 그쵸. 인간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네. 있을까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그쵸. 게 차라리 1980년대까지는 세계의 나라들이 차이가 좀 많아요. 네, 네. 실험을 하면 다른 결과 나올 때 많았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많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휩쓸면 세계화가 진행되잖아요. 뭐 본질적으로 미국화죠. 그러니까 미국화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거의 미국 사회랑 비슷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비슷하게 나오겠죠.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해놓고 이게 인간에게 통용된다고 얘기하려면 북에서도 해봐야 돼. 지금 가장 대립적인 나라인 네. 북에서도 영향을 덜 받은 영향을 덜 받고 서로 거의 받지 않은? 적대적인 네네, 아주 그쵸.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북에서도 해서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고 네네. 뭐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한테서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과 관련된 문제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화된 나라들에서 몇 개 실험하고 뭐 미국, 일본, 한국에서 따르면 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무슨 야 봐라 동양권과 서양권과 차이가 없지 않니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인간 본성이야.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죠. 사실 왜곡이죠. 그쵸. 네. 이건 해석을 정말 잘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실험을 해놓고 결국엔 거 봐라.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그냥 권위에 취약하고. 그냥 맹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다 별론가 봐 이런 약간 사람에 대한 혐오증에 빠지게 할 정도로 그 연구 당사자들이나 뭐 그걸 본 사람들 해석을 본 사람들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미국의 심리학 이론과 방법들은 이제 실험 맹신주의, 사람 깎아내리기, 좀 친자본가 입장 뭐 이렇게가 좀 엿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막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다 자본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주류 이데올로기는.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주류 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미국 심리학은 주류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좌파 운동가들 버니 샌더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고 그 미국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심리학계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따라서 미국 이론은 당연히 친자본가 즉 반민중적 입장의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스의 이제 고전적인 정의에 의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그런 입장이다. 그런 학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화된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파돼서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유럽도 그나마 70년대까지는 미국과 좀 차별성이 있었어요. 학문에서. 심리학이나 이런 연구 경향이.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습격한 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학문 자체가 이미 확 휩쓸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를. 한국은 더 할 것도 없고요. 자, 거의 종속돼 있는. 네, 거의 종속적이죠. 네. 숭배를 하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또 여기에서 정말 이 문제점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알았을 때 그러면 이걸 용감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렇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지식인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차라리 노동자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에요.
지식을 팔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힘든 조건인데 지식을 누가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노동자들이 사진 않아요, 별로. 네. 돈이 없어요, 산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식인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뜯어먹고 사냐 하면 결국 자본가들 뜯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더 자본가들 그렇죠. 입장에 서서 글을 쓰고 좀 네. 좋아하는 얘기를 하죠. 네. 예를 들면 책을 쓰더라도 자본가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써야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에서 강의를 해야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안 쓰니까 기업에서 안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네. 되면. 주권방송에서 부르잖아요. 여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되는 일만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네, 네. 그냥 여기서 그래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 쟤들 눈 밖에 나는 글을 쓰면 안 된다. 밥줄 끊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알아서 기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해도 역시 당파성으로 작용할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식인은 당연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사르트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인이 이중적 존재.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그러니까 민중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이걸 항상 중간에서 고민해야 되는 존재가 지식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식인은 현재 절대 다수가 아마도 민중의 편에 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미국 심리학은 특히 심하죠. 그런 점에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실험에서는 이제 인간의 이런 복종 심리를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현대인의 심리 중에 복종 심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현재에서의 복종 심리는 이제 소위 이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삶의 철학.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게 좀 비겁함이거죠. 비겁함. 지난 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그 어머님이 계속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뭐 나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란 뜻이에요. 비겁하게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당해도 참고 불의를 봐도 눈 돌리고 그냥 비겁하게 살아. 그냥 어떻게든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살아남기가 우선이야. 이런 삶은 그야말로 비겁한 삶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철학은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어머니가 계속 했던 말, 한국인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하는 말, 비겁함이에요. 이 비겁함이 몸에 이제 배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권위에 복종하는 과정에서 무력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국인들은 이제 두 가지의 이 두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지만 생존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겼다가 잘리면 당장 굶어 죽는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굶어 죽는다. 이런 불안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 예를 들어 직장 상사 갑질을 하면 무슨 짓이야 이렇게 못해요. 잘릴까봐.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니까.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너 무슨 짓이야 뭐 자꾸 화를 못 냅니다. 왜? 그러다가 잘릴까 봐. 잘못 보일까봐, 잘릴까봐, 불이익당할까봐. 이게 생존 불안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네. 생존 불안이 없다면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존 불안이 절대 없다 하더라도 또 있죠. 댐베면 빨갱이로 찍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계속 조직 내에서 비리가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한다. 그럼 못 자른다 하더라도 완전 외톨이로 만들면 색깔 공격을 해가지고 저 빨갱이다 뭐 진보랑 연관이 있다 쟤는. 이래서 이제 완전히 매장시키는 색깔 공포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할 때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나 찍히는 거 찍혀서 빨갱이로 몰려서 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두 가지를 압도하다 보니까 무력감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나온 그 가운 입은 실험자 있지 않습니까? 전기 충격 매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참가하는 사람 이 1대1 관계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 이 1대1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뭘 상징해요? 권력을 갖고. 그렇죠. 네.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네네.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한 기득권 권력층을 상징하잖아요. 대학에서 일하는 권위자. 힘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샘플링 돼서 돈 벌러 온 사람이에요. 네네. 돈 많은 사람은 실험 참가 안 해요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와서 돈이라도 그걸 받아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1대1의 관계, 평등한 개인 관계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과 개인과의 관계라고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밀그램 실험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차라리 사회 시스템, 조직화된 권위, 혹은 사회적 권위 앞에 고립된 개인은 잘 저항하지 못한다. 그쵸.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까? 광주에 진압군이 투입돼서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쏴라. 그럼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못 쏴! 그러면서 등 돌려서 장교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었죠. 정말 없죠. 힘들거든요. 네. 왜? 그 사람이 고립돼 있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고립돼 있다면 군인들은 거의 고립돼 있어요. 군대 안에서 위계 체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개인이 홀로 저항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걸 악용한 것이 이제 독재 정권이나 이제 지배자들인데 그때 저항하지 못했다고 또 민중을 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각 개인을.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밀그램 실험이 이제 전형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사실상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하는 고립된 한 개인의 모습을 실험해놓고 네. 인간은 원래 이따위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잘못한 건 별로 없어. 저항 못한 너희 잘못이지.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러면 이제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저항을 사실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랑 좀 이런 네. 비슷한 건가요? 일단 말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요.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요. 그렇죠. 왜 모르냐면 그런 교육을 안 해주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고 사회주의가 뭔지 배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업도 없어요. 뭐 교양 과목 딱 하나 있었어요. 막스레닌주의 비판. 과목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인지,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점은 뭔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문제가 터지면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이제 뭐 당사자를 욕하든가 뭐 이제 주변을 욕하든가. 예를 들면 우리 미세먼지 자본주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 못해요. 각 기업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해 방지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고 망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악해서가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공해를 내뿜는 거란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물론 그 중에 악의적인 놈들도 있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지구가 완전히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온난화되고. 온난화되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니까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우리 지구가 살아난다. 라고 선전하는 그 글을 보신 적이 있나 이거예요? 제가 한번 쓴 적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주류 말고 보통 없죠. 메이저 언론에서 보신 적 네.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라 그랬죠. 왜 마스크를 안 좋은 거 썼냐? 네, 네. 미세먼지 예보를 왜 잘 안 하냐? 이런 얘기나 하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그래도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다 이게 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은 그나마 우리보다 낫잖아요. 뭐 버니 샌더스도 있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젊은 세대로 가면은요 사회주의 지지율이 50%가 넘어섰어요. 훨씬 더. 아, 진짜요? 네,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사회주의 교육 하나요? 학교에서? 하진 않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한국처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책에 서적이 있고. 네, 서적도 있고 나름 언론에서 그래도 그런 얘기 떠든 사람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있잖아요. 그쵸.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물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거든요. 북유럽 쪽에.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요. 나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뭐 우리는 이렇게. 약간 삼인주의 느낌만 나도, 나도. 빨갱이라고 막 사회주의 느낌 몰아붙이는. 안 나도 빨갱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맞아. 네. 입도 뻥끗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든 뭐든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이 거의 다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여론적이 바뀝니다.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이. 예, 특집 기사도 많이 다뤄졌는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얘기들을. 이건 자본주의 체제 문제야. 버니 샌더스가 그런 얘기 그래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선전 이런 걸 볼 기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다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역적인 거, 단편적인 거. 미세먼지 그럼 마스크 생각만 하는 거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그런 기업들만 대박이 나와. 대박이 나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네. 뭘 해야 되나? 자본주의 체제가 왜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뭔가 이제 조직이 있어야 조직이 되고. 있고 연대가 돼야 힘을 합쳐서 뭘 해볼 텐데 지금 한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고독한 상태, 고립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각자 그냥 다 개인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어서 개인의 삶만 지금 어떤 신경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력감을 피할 수가 없죠. 나 혼자다. 나 혼자 이 거대한 체제,
맞선다?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복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력하고 복종 심리가 계속 유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립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립이 벗어나서 연대가 되고 합쳐지면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혼자 노조 없이 일할 때는 저항 못 하잖아요. 뭐 이 월급 올려주세요 말도 못 해요. 처우 개선도 얘기 못 하고. 그쵸. 근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임금 인상 투쟁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고립된 개인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연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싸울 수 있죠. 사실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없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없다라고.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다?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얘기 얘기했던 했죠. 것 같아요. 네네.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혼자 거기 딱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조직된 대중의 힘, 그것도 의식화된 깨어있는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깨어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정도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또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조직돼 있어야 된다. 네네. 노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걸 이해했던 겁니다. 그거 없이는 뭐 한두 명의 대통령, 한두 명의 정치인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못한다. 이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인식과 그 다음에 연대할 수 있는 어떤 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조직 이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냥 힘들게 살면서도 그냥 딱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그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게 여사저사 문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면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본주의 막 뭐 망한 소련으로 갈래 막 이런 그러니까요. 대답이 돌아온다거나 그게 색깔공세죠.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이 민주노총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노조 조직률도 10%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런 기득권들, 재벌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확대되는 거, 조직된 힘이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전체 민중들, 노동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립된 개인들로 네.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속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당연히 네, 그걸 뭐 생각이 필요하겠죠.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잘못된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그 나오는 이런 잘못된 권위, 이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선생님 그 문제점 지적 속에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만약에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몇 명, 한 5명 정도만 참가를 시켰다. 동시에 그 네네. 작업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단추 누른 걸 거부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65%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이 사람들이 조직된 사람도 아니고 연대하는 사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옳은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틀린 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 필요한 건데 실제로 나중에 그런 실험을 했어요. 누가. 딴 책 보니까 있더라고요. 95%가 노 했습니다. 안 눌렀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네, 역으로. 그 한 명만 거부해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이걸 이래서 선구자 효과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하는 상황하고 단 한 명이라도 아니요라고 하는 상황은 엄청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모난돌이 필요한. 모난돌이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요. 정을 맞더라도. 그래서 김민기 노래도 뭐 친구에 그거 나오지 않아요? 뭐 다 이해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뭐 그런 비슷한 가사가 나와요. 네. 그게 친구잖아요. 지금 선구자예요, 선구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따라야 될 친구. 자, 근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증명됐다는 얘기예요. 한 명만 딱 아니라고 저항해도 다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옳지 않은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혼자 고립시켜 놓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이 민중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한국 사회도 우리가 연대가 되면 될수록 고립에서 탈피할수록 아마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이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즉 그 실험장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던 한 명이 더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쵸. 그게 선구자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 옳은 길은 처음엔 돌 맞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노 전 대통령 지금 회사 이렇게 추억하면서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노 전 대통령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사실 그 당시엔 정말 거역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극단주의자처럼. 노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금기에 계속 도전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종북자빨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조선일보랑 맞서서 싸웠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해 들어가서 뭐 노동자들을 막 하고 같이 대화하고 막 그래서 결국 또 걸리기도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연좌시한 장면 보셨을 겁니다. 사진. 어? 유관항쟁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허용된 길만 안전하게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허용되지 않은 길, 욕먹는 길, 뭐 지역주의를 깨겠다고 뭐 여러 차례 도전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정치인, 선구자는 그런 정치인이죠. 네. 그러니까 안전한 길, 이 사회가 허용해주는 길만 걷는 사람이 아니고 옳다면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먹지만 사람들을 깨우는, 잠에서 깨우는 사람이 선구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일단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안전한 길만 걷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네네. 그래서 이 선구자가 등장하는 거 한국 사회에 다시. 그리고 그 선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연대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빨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종북몰이나 색깔 공격이 철폐되고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되면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이제 더 이상은 대안이 아니다. 대안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면 인류가 다 죽는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는 단순한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가 다 죽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는 걸 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른 채로 그냥 살다 보면 미국 SF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 멸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지금의 네. 이런 자본주의적 소비 시스템으로는 네. 지구가 남아날 수가 없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원인은 사실 저는 과잉 생산에 있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계속 뭔가 만들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소비하고 또 파괴하고 네. 정말 이거를 근본적으로 그렇죠. 하지 않으면 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든 네. 미세먼지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연이 못 견디다가 이제 인간한테 이제 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 대중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윤을 내고 있는 사실 이제 자본가들 네. 이런 뭐 기업가들의 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새 그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네네. 성과들을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사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도 그 과학기술 덕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무한대의 돈을 끌고 모으고 있어요. 지구 자원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최고의 그 기술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빈곤층이 얼마나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단 말이죠. 지구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술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 기술이 적어도 기술로 인한 성과, 이유는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죠. 네. 근데 지금처럼 독점 자본가들이 그걸 싹쓸이해서 다 먹어치운다면 네. 그 일반 서민들을 다 죽으란 얘기인데 지금 그 한계에 도착했고 지구 환경도 다 너무나 답답하게 해가지고 삶의 방식 자체도 우리가 뜯어고쳐야 될 시점이 왔고 이걸 놔둔다면 어차피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얼마를 더 벌까 이거 또 고민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돼야지 저는 복종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사실 과거 정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면 잡혀갔죠. 네, 끌려가고 뭐 고문당하거나 심지어 뭐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이제 뭐 약간 그런 그 공세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인물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뭐 연대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뭐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토론이 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과 조직이 많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태우 소장님과 함께 그 스탠리 밀그럼 복종 실험을 통해서 좀 우리 한국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좀 많은 한국인들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조명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국 심리학 책들을 아마 서점에서 읽으시다 보면 이 복종 실험만큼 자주 인용하는 걸 못 보실 겁니다. 네네. 정말 좋아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 인용하는 거를. 근데 왜 그렇게 자주 인용할까요? 자신들 입맛에. 그렇죠. 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증거하기에 좋은 것이니까 자주 인용하는 건데 네.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그쵸. 거예요. 또는 우리는 다 악마다. 혹은 히틀러는 잘못 없다. 복종한 놈들이 문제다. 자신들의 그 면죄부를 주기 네, 위한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민중들을 모독하기 음. 위해서 이 주장을 계속 실험을 갖다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저는 심리학이 인기학문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좀 책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간파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된다 그럴까요? 이 미국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을 증오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혐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삶의 철학, 비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종을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생존 위협과 색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당장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극복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기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게 하나의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지 됐다. 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만 상륙이 안 돼요, 잘. 이게 진짜 절박한 게 사람들이 이미 촉으로 느끼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너무 무서운 사회, 살벌한 사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애를 단순히 어떤 뭐 키우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애들을 내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지? 그렇죠. 이런 그런 공포 때문에도 네, 정말 맞습니다. 출산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데 행복하면 왜 안 네, 낳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미심쩍다 방송은 격주 목요일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